잔금을 치를 때 여러분이 진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걸 까먹으면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게 있어요. 쉽게 해주면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실거주자예요. 이치하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다음 날도 안 돼요. 망하는 거죠. 어느 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뒤가 연달아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실수 원인을 제공한 여러분한테 손해배상이 누적돼서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출 만기 연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잔금을 안전하게 치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게 꽤 오래전 영상인데 다시 많은 사람들이 또 다시 이렇게 찾아보고 있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잔금을 치르는데 대출이 안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좀 여러분들이 실제 상황에 접했을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내가 대출이 얼마 나오는지를 계약 쓰기 전에 미리 알고 하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은행 가서 내가 대출 얼마 나오냐 이게 확인하려면 은행은 뭘 요구하냐면 계약서를 가져오세요. 그리고 뭘 가져와야 되냐면 내 소득증빙 서류를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인지를 확실하게 구별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아파트 계약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대출이 나가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소득 수준이나 신용도나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거기서 이제 은행에 이 사람한테 해당되는 금리가 정해지거든요. 그리고 한도가 정해집니다. 그걸 기준으로 이제 얼마가 나간다라는 게 나가야 되는데, 자, 내가 지금 그 계약을 쓰기 전이에요. 쓰기 전에 대출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은데 지금 계약서가 없죠. 계약서 없잖아요. 계약 쓰기 전이니까.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진짜 고객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워요. 만약에 그런 거 해줄 수 있지라고 본다면, 자, 은행 입장에서 업무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계약 쓰기 전에 은행이 다 대출을 알아봐 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약 쓰기 전에 갈까요, 안 갈까요? 무조건 가겠죠. 근데 그 중에 다 계약을 씁니까? 안 쓰죠. 안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허수인 업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허수인 업무를 받다가 진짜 고객인 사람들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안 해주려고 하는 거죠. 안 해줍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제 그에 동반해서 내 소득증빙이라는 게 필요해요. 소득증빙. 소득증빙 서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참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 부분 때문에 계약 쓰는 데 있어서 지금같이 이제 대출 규제가 있을 때는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이슈가 대출이 얼마 나오느냐를 알고 계약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뭐 지인 통해서든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그냥 예상액이라도 좀 알려줘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거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대략적인 금액은 나올 수 있지만 정확한 금액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계약을 꼭 써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대출을 제외한 자기 금액이죠. 일단 여기서는 자기 금액이라는 건 순수한 내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출을 통하지 않고 끌어모을 수 있는 모든 금액을 합한 금액을 자기 금액이라고 이제 제가 표현합니다. 그 금액의 한도를 최대한 높여놔야 된다. 그래서 뭐 예상 금액이라든지 예상 대출 한도라든지 이런 게 나오더라도 그게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부분을 명확히 하고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 부분이고,
지금 그 이제 지금 이 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하는 프로세스는 뭐 대출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규제가 있는 상황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일반적인 상황을 제가 이제 전제로 말씀드리도록 할 생각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잔금 대출을 받아서 잔금 치를 때 이 대출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이제 좀 궁금할 수 있는데 이게 금액이 아니고 과정을 프로세스를 얘기하는데 일단 대출은요. 은행에서 나오는 대출은 여러분의 통장으로 거의 절대적으로 찍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통장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프로세스는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대출을 받아. 그러면은 은행에서 대출이 나한테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돈으로 내가 가진 돈하고 그 돈하고 합쳐서 매도인에게 지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받은 돈을 가지고 이제 뭐 법무사나 이런 걸 통해서 등기 절차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절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이 선후 관계를 따져보면 사실은 대출이 먼저 나가고 돈이 있어야 잔금을 치르고 잔금이 다 치러져야 등기가 이루어지죠. 근데 따져보면 자, 은행 입장에서는 자, 은행은 뭐예요? 담보라고 하죠. 담보. 돈을 빌려줄 때 돈을 회수할 방법이 가장 중요하죠. 회수할 수 있는 방법. 만약에 네가 돈을 빌리는 네가 연체를 했을 때 나는 은행 입장에서 나는 돈을 회수할 수 있는 네가 대출을 안 갚으면 나는 그냥 완전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돈을 안 갚았을 상황을 고려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담보예요. 담보. 그래서 담보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신용이라는 게 있고 신용 그리고 물권.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죠. 주택담보대출입니다. 여기서 말에 그대로 있잖아요. 주택을 담보로 나가는 대출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돈을 빌릴 때 담보를 제공을 해야 되죠. 담보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이 사려고 하는 주택이 있어요. 자, 이 주택을 담보로 제공을 해야 되죠. 근데 자, 지금 이 주택이 여러분 소유예요? 아니에요? 지금 아니잖아. 대출을 받을 당시에는 여러분 나중에 소유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만약에 은행이 이 주택을 담보로 돈을 먼저 빌려줬어. 근데 자, 그냥 만에 하나 여러분이 그 돈을 받고 튀었어 그냥. 그러면 은행은 돈을 회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합니다. 왜? 자, 이거는 지금 이 주택은 기존 소유자 지금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돈은 여러분한테 빌려줬습니다. 그래서 돈이 여러분한테 못 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 이걸 청구할 수 있냐? 못해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돈을 여러분한테 돈을 줄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웃기잖아요. 은행에서 나는 돈을 받아서 이 집을 사야 되는데 은행은 돈을 못 빌려줄 상황이야. 그죠? 이게 순서상으로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겨난 게 뭐냐면 동시진행입니다. 동시진행. 동시진행이라는 게 뭐냐면 자, 이 세 가지 프로세스가 있어요. 돈을 빌리고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치고 이 세 가지가 순서상으로는 원래는 1, 2, 3이거든요. 순서상으로는. 근데 이렇게 되려면 불가능한 게 있죠. 담보가 없어요. 담보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 이거를 아주 자연스러운 시스템으로 만든 게 이 1, 2, 3의 순서상의 시간 차이가 있는 거를 시간 차이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동시진행이라고 합니다. 동시진행. 자, 이거를 그러니까 돈 빌려주고 잔금 치르고 등기 내는 거를 시간차가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시간차가. 그 역할을 누가 하냐? 법무사가
법무사가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은행에 지정 법무사라고 있어요. 대부분은 은행에. 그러니까 은행도 물론 이제 법무사니까 믿고 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게 우리 은행에 소속되거나 우리 은행을 전담으로 하는 법무사. 그죠? 그러면 이 법무사가 뭘 하냐? 근저당권 설정을 해야죠. 근데 근저당권 설정, 돈 빌리는 사람한테 근저당권 설정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의 소유권이 없잖아, 이 집에. 그죠? 그러니까 먼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근저당 이전을 하고 잔금을 넘겨주죠. 그 역할을 동시진행으로 이 법무사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동시진행으로. 그래서 어떻게 되냐? 메커니즘은 형식상으로 매수인은 돈을 빌립니다. 그리고 내 통장으로는 절대 돈이 안 와요. 그 돈이 어디로 가냐? 매도인한테 갑니다. 매도인 통장으로 가고 매도인은 그러니까 매수인과 매도인은 동시에 뭘 줘야 되냐? 법무사한테 이전 등기를 낼 수 있는 서류를 다 제공을 한꺼번에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법무사가 자 먼저 자 너 네 자본금 있죠? 네 자본금 대출을 제외한 네가 낼 돈 얼마 그거 내놔. 그죠? 그 다음에 취득세 낼 돈 있지. 취득세 내가 대신 내주니까 나한테 줘. 그거 받고, 그 다음에 그 돈 받아서 이제 은행 대출 나오면 그 돈을 매도인 통장에다 이렇게 쏴줍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가진 돈을 매도인 통장에다 직접 쏴주고 대출은 매도인 통장으로 이렇게 동시에 쫙 가는. 그리고 그게 확인되면 그러니까 법무사가 있는 자리에서 그게 다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서류 다 받아서 이제 법무사가 그 서류 가지고 가면 여러분의 작업은 사실상 끝나는 겁니다. 끝납니다. 그래서 그냥 그 법무사가 알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 넘겨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대출받은 금액의 근저당권 설정이라고 채권 최고액이라고 해서 이제 120% 보통 120%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1억을 빌린다 그러면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는 뭐가 찍히냐면 1억 2천이 찍힙니다. 1억 2천. 이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대출을 못 갚았을 때 은행이 바로 막 그 회수 절차를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럼 여러분의 연체 이자 뭐 여러 가지 또 그거 경매를 진행하는 비용 뭐 여러 가지를 20%를 더하는 거예요. 20%를 더해서 1억 2천을 회수해야 실질적으로 은행이 빌려준 1억을 회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최고액이라고 해서 120%를 설정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일단 기본적인 메커니즘이고 자 잔금을 치를 때 여러분이 진짜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거 정말 중요한데 이걸 까먹으면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혹시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뭘 신경 써야 되냐? 잔금 치르는 날이에요. 잔금 치르는 날 가능하면 오전에 하시래요. 오전에. 왜? 자, 여기서 뭐가 있냐면 이체 한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다 이제 핸드폰 가지고 가서 그날 핸드폰에서 그 은행 애플 들어가 가지고 어플에서 이제 이체를 할 거예요. 매도인한테 이체를 할 겁니다. 여러분이 가진 자금을. 자,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 이체 한도라는 게 있어요. 이체 한도가 여러분이 자, 평소에 여러분 이체 한도 최고액 얼마로 설정해 놓습니까? 저는 그냥 평소에 5억으로 해 놓습니다. 돈이 없어도 5억으로 해 놓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즘에 보이스피싱 때문에 혹시 보이스피싱 당해서 내가 그걸 당하더라도 피해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뭘 설정해 놓죠? 이체 한도액을 최소로 설정해 놔요. 그래서 일일 이체가 있고 한 번 이체 한도가 있습니다. 따로 있어요. 그걸 보통 이제 일일 같은 경우는 거의 1,000만 원. 한 번 한도도 보통 많이 놔야 1,000만 원.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잔금 치르러 가서 몇억 아니면 몇십억 이체해야 되는데 1,000만 원 설정에 걸려 있으면 망하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이체 한도를 어플로 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풀어요. 보통 못 풉니다. 은행 여러분 지점 가서 직접 대면해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도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플로 그냥 쉽게 해주면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가서 얼굴 확인하고 신분 확인하고 해서 은행 직원이 한도 설정 이거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은행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필히 해야 될 게 뭐냐면 잔금 치르기 전 날까지 이체 한도를 은행 지점에 가서 한도를 내가 금액 높여놓을 한도로 높여놓으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를 저는 이제 실제 중개 일을 하면서 겪었던 게 이 한도를 높이지 않고 왔어요. 근데 자, 하필이면 이분이 오신 그 시간이 언제냐면 금요일 오후 4시인가 5시인가 그래요. 그 한도 못 높였죠. 이 한도에 걸렸어요. 이체하다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은행을 가야 되는데 은행 끝났죠. 그리고 다음 날도 안 돼요. 금요일이니까. 그러니까 월요일 가야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그때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은 여러분만에 해당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부동산은요. 절대 그게 없습니다. 거의 절대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대기자들이 있어요. 뭐냐? 자, 한 집을 거래하잖아요. 거래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자, 이 사람은 파는 사람은 자, 팔고 만약에 실거주자예요. 자, 실거주자는 자, 이 집을 팔고 어디로 이사를 가죠. 그러면 이 집이 다 이사 갈 집에 뭐 전세든 매매든 잔금을 다 치르고 있을까요? 안 그래요. 대부분 자, 이 돈 받아서 넘겨주는 거예요. 이 돈 받아서 넘겨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은 또 돈 만약에 매수하는 사람은 내가 가진 돈 있죠? 이게 현금으로 가지고 있냐?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왜? 자, 내가 전세 살고 있는 집에 아니면 뭐 내가 살고 있던 집에 그 돈을 받아서 줘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내 집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가면 또 그 다음 집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어느 한 곳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뒤가 연달아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진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나마 이제 제가 했던 그 상황 중에는 그렇게 연달아 난리 나는 상황은 다행히 아니었어요. 그래서 좀 여유가 있어서 매도인이 그래 월요일 날 다시 합시다 하고 이제 끝내긴 했어요. 근데 만약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으면 나중에 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뭐냐? 이게 문제가 터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집에서 손해배상이 올 수 있어요. 손해배상. 그럼 여러분한테 이제 이 가장 원인을 제공한 여러분한테 손해배상이 누적돼서 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정말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정말 대단한 게 돈을 제때 제 시간에 넘겨줄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한도 증액이 필요한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내 돈에 통장에 돈이 있는 것만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체하려고 했더니 이체 한도가 막혔어. 난리 나는 거죠. 그럼 바로 은행 가야 되죠. 그래서 은행을 갈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오전에 가시라는 거예요. 오전에. 그래서 만약에라도 내가 그게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때는 바로 은행으로 쫓아가서 은행에서 한도 풀고 그리고 와서 다시 이체하든지 아니면 그 은행에서 바로 쏘든지. 근데 오후에 은행 업무 시간 끝난 뒤에 이걸 하다가 생기면 무조건 다음 날로 이제 넘어가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간과하기 쉬운 가장 큰 엄청난 실수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세든 임대든 매매든 무조건 잔금 치르는 날 꼭 확인해야 될 게 이체 한도예요. 이체 한도. 이거 실수하면 진짜 낭패를 당할 수 있어요. 낭패. 그리고 그 실수가 혹시 벌어지더라도 내가 뭔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오전, 평일 오전. 그 다음에 이제 필요 서류인데 필요 서류는 사실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실수할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라고 보는 게 중개사들이 이 서류는 꼼꼼하게 챙깁니다. 대부분은. 근데 직거래할 때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필요 서류거든요. 필요 서류 중에 사실 매수인은 사실 크게 중요한 게 없습니다. 금방 띄면 되는데 매도인 같은 경우는 매도자용 인감증명서라는 걸 띄어야 돼요. 매도자용. 매도자용 인감증명서. 그냥 인감증명서 띄면 그 효력이 없습니다. 파는 사람은 인감증명서를 필히 첨부를 해야 돼요. 매수하는 사람은 인감증명서가 필요 없습니다. 근데 파는 사람은 인감증명서를 필히 띄어야 되는데 일반 인감증명서는 안 되고 매수인의 인적사항이 적힌 인감증명서를 띄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보통 다 중개사에서 알려주기 때문에 중개사를 통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려울 게 없는데 직거래하는 사람은 양쪽 다 모르죠.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직접 챙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그 네이버나 아니면 뭐 챗GPT나 이런 걸 통해서 잔금 치를 때 주의해야 될 사항, 꼭 점검해야 될 사항을 해서 꼭 필요한 서류. 그래서 뭐냐면 매수인의 인적 사항을 받아야 돼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매수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그다음에 주소, 이거 다 해야 됩니다. 인적 사항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동사무소가 아니죠. 요즘은 행정복지센터인가요? 거기 가가지고 매도용 인감증명서 띄러 왔습니다. 가면은 이제 그 매수자 신분증이나 뭐 인적사항 주세요. 해가지고 그거 이제 적고 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른 거는 그냥 쉽게 띌 수 있는 건데 매도자용 인감증명서는 쉽게 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필요한 서류는 여러분들이 그 네이버나 아니면 뭐 챗GPT나 이런 걸 통해서 꼼꼼하게 챙기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돈 문제죠. 돈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특히 직거래할 때 또 챙겨야 될 게 이제 등기를 내잖아요. 등기를 내야 이제 여러분 걸로 인정이 됩니다. 등기 안 내면 돈만 지불하고 소유권은 이전 사람한테 있는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유권 등기를 이전해 와야 되죠. 이전하려면 이제 필수적으로 내야 될 돈이 이제 취득세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법무사를 통하면 이제 법무사비를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직접 할 때 이제 인지세라고 해서 인지세 등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에 좀 넉넉하게 준비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셀프로 요즘 이제 셀프가 조금 됩니다. 옛날에는 셀프 등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등기소가 그 공무원 중에 가장 그 뭐라고 할까 친절하지 않았다라고 해야 되나? 불친절. 등기소 가면 워낙 바쁘고 힘드니까 일반인들이 오면 짜증을 내요. 짜증을 냅니다. 법무사들도 가서 막 사정해가면서 해가면서 등기 업무를 하고 막 그 예전에 그 법무사 직원들은 등기소 직원을 일종의 접대,
그러니까 평상시부터 좀 챙겨야 되는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막 하는 거를 챙겨야 되는 게 기본 일이었습니다. 그거 안 하면 이제 눈밖에 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해달라고 한 등기가 이제 제일 늦게 되는 거예요. 제일 늦게 되는 거죠. 접대 잘한 사람들부터 그냥 순서적으로 막 했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랬어요. 아주 옛날에. 근데 요즘은 이제 공무원들 그러면 난리 나죠. 그래서 요즘은 셀프 등기 가도 모르는 사람이 가도 이제 친절하게 뭐 설명 잘 해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등기 치는데 셀프 등기도 그렇게 아주 어렵지는 않다. 그래서 돈 잘 준비하시고 가셔서 셀프 등기를 하셔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라면 장기수선 충당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 집주인이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준비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준비하시면 사실 뭐 크게 잔금 치르는데 그 어려운 점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출의 메커니즘을 원리를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원래는 대출이라는 게 담보를 제공해서 담보를 기반으로 돈이 빌려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려고 하는 그 주택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담보로 제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동시진행입니다. 동시진행. 그래서 그거를 법무사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아마 그 은행 법무사랑 하기 싫은데 직거래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냥 무조건 여러분이 싫어도 은행 법무사랑 해야 될 거예요. 직거래인데 나는 은행 법무사랑 하기 싫다. 뭐 이러면은 조금 은행에서 굉장히 싫어하거나 꺼려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동시진행이라는 게 신뢰성이 있지 않고서는 어느 한쪽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뢰성, 그러니까 그 일련의 과정이 일사천리로 확실하게 진행이 될 거다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먼저 뭐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 신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은행에서 지정된 법무사를 통해서 하는 게 이제 그 신뢰성이 가장 은행 입장에서 확보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명심하시면 된다. 그리고 이체한도 잊으면 안 됩니다. 이체한도 까먹을 수 있는 분들 굉장히 많으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체한도. 그 부분만 잘 챙기시면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정부 규제가 강한 시점에 부동산 거래를 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자, 이게 여러분한테 제가 당부드리는 건 이것 때문에 어떤 절차나 뭐 이런 것들이 그 중요해지는 부분이 아니고,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명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를. 첫 번째는 여러분의 목적이 뭔가를 분명히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생각할 게 항상 현재 주변 현재 벌어지는 상황이 미래에도 그런 상황이 똑같이 그대로 이어질 거다라고 이제 착각하는 부분이에요.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명심했으면 좋겠는데, 자, 첫 번째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지금 책도 쓰고 있는데 내 집 마련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지금 책을 쓰고 있습니다. 왜 쓰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목적을 혼동하고 있어요. 혼동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이 잘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이제 사회적 구조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게끔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굉장히 혼동하고 있어요. 내 집 마련이라는 게 이제 실거주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이걸 명확히 따져보자면 소비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은 소비재를 구입하는 거예요.
명확히 따져보자면. 근데 여러분의 숨은 목적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 자산 증식입니다. 일종의 투자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은 스스로도 속이고 속고 있는 거예요. 내 집 마련은 여러분의 내 집 마련은 소비용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의 목적은 자산 증식, 즉 투자에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는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나는 진짜 그렇다. 나는 진짜 실거주다라고 하는 사람은 뭘 착각하고 있냐면 목적과 결과가 같을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진짜로 실거주 목적이라고 인정할게요. 인정하면 결과가 어떻게 다가오냐? 내 집이 가격이 오를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결과는. 근데 여러분이 순수한 목적이라고 해서 내가 결과가 무조건 좋으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목적이 순수하고 좋았을 때 결과가 좋아요. 그게 결과가 좋은 게 뭐죠? 집값 상승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나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결과가 떨어지는 쪽으로 귀결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순수하게 나는 소비용으로 샀으니까 집값 떨어져도 괜찮아. 근데 살 때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진짜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를 직접 맞이하게 되면 여러분의 생각은 완전 달라집니다. 후회의 투성이에요. 후회. 여러분, 차를 샀어요. 여러분이 차를 사고자 했습니다. 내 차 마련. 내 차 마련하는. 근데 여러분이 이제 한 3년 보유해서 봤더니 반값으로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내 차 사지 말걸. 후회합니까? 안 하죠. 왜? 목적과 결과가 거의 같거든요. 같아요. 근데 집은 내 목적이 아무리 순수하고 좋다 하더라도 다른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투자 목적이 숨어 있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을 맞이했을 때 굉장히 괴롭고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아셔야 돼요. 집은 소비재, 이자, 투자재. 그러니까 다른 상품은 없어요. 소비재이자 투자재인 상품은 없습니다. 부동산이 유일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혼동을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목적을 분명히 하라는 건 우리나라는 이게 이제 굳어졌어요. 다른 나라는 또 다릅니다. 다른 나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랑 비교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의 부동산 구매 목적이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투자로 완전히 그냥 굳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황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거나 모르고 있으면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게 이제 첫 번째예요. 두 번째, 현재 상황이 지속될 걸로 보지 말라는 게 규제가 많을 때 거래하는 사람, 사는 사람이죠. 파는 사람은 당연한 겁니다. 파는 사람은 규제가 많으니까 떨어질 거를 대비해서 파는 거예요. 근데 사는 사람은 왜 살까? 사는 사람은 왜 살까? 규제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목적을 혼동함으로 인하거나 그 현재 상황을 착각해서 일어나는 일종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이런 말이 많이 있죠. 내 집 마련의 마지막 기회다. 대출이 안 나오는, 그러니까 지금 대출 규제가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은 대출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정 기간 대출 규제가 시작되는 시점이면 대출 규제가 안 나와. 그러니까 지금 대출 규제가 나오는 이 시점이 너한테 집을 살 수 있는 마지막 기회야.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망하는 겁니다. 왜? 이건 기회가 아니고요. 기회가 아니에요. 뭐예요? 자, 대출 규제가 시작되면 그 뒤의 흐름은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의 시각은 지금에 멈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회라는 건 지금에 그냥 멈춰져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적을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내 집 마련. 내 집 마련이라는 거를 최종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 집 마련은 여러분은 수단에 불과합니다. 내 집 마련을 통해서 자산 증식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근데 자, 규제가 시작되는 시점에 여러분이 이제 그 직전에 집을 샀다. 그러면 여러분은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는 있겠지만 최종 목표인 자산 증식을 잃어버리게 돼. 자산 손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규제 때문에 집값은 떨어지는 거죠. 기회가 아니고 뭐예요? 함정인 거죠. 그거는 여러분이 목적을 착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현재 기준으로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제가 시작됐을 때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거래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책을 쓰게 된 원인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전문가들도 이게 기회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전문가들조차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내 집 마련이 진짜 내 집 마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물론 속마음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게 순수한 의도가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그 부분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은 나중에 책이 나오면 그 부분을 꼭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